네, 오미크론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일반인 의료인 가리지 않고 감염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이 시간에 출연 예정이셨던 아주대학교 내분비내과 김대중 교수님도 확진 판정을 받아서 영상 통화로 1시간 동안 출연을 대신하셨는데요. 일주일이 지난 지금은 김대중 교수님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는지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교수님, 안 들리나요? 들립니다. 네.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아, 공투가 해제됐었는데. 네, 아닙니다, 김대중 교수님. 아까 리허설 때 그 원활했었는데 이제 잠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대중 교수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네, 나타났습니다. 아주대병원 김대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듣기로는 재택격리 해제가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 제가 검사를 화요일 날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화요일부터 해제인 거죠. 아, 그러니까 어제부터. 어제부터 해제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예, 예. 해제되시기 전에 뭐 검사를 추가로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확진자는 검사 없이 7일이 되면 해제되는 걸로 돼 있어서 네. 저는 받지를 않고 저희 가족들은 받았어요. 네. 그러면은 김대중 교수님께서는 오늘 병원에도 출근을 하신 거예요? 아, 저희 병원은 규정이 지금 국가에서 하는 규정하고 조금 달라서 오늘까지 제가 사실은 출근을 못 하고 있고요. 내일부터 출근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대중 교수님과 그리고 가천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재현 교수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교수님, 근데 몸 컨디션은 어떠세요? 아, 이제 다 좋아졌어요. 사실 지난주 수요일 날 그 저녁에 방송에 잠깐 나왔었는데 그때가 제일 목 상태가 안 좋았던 때인 것 같아요. 네, 그때가 목도 아프고 기침 가래도 좀 있고 그랬는데 그날 자고 났더니 목요일부터는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지금은 뭐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네, 교수님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되었던 경험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오미크론 변이는 그냥 가볍게 앓고 지나간 것 같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또 어제 오늘 나오는 뉴스들을 보니까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 같은데 2, 3일 정도 심하게 앓았다라고 증언하신 분들의 또 증언이 또 기사화가 되면서 시민들이 좀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일주일간 오미크론 변이 감염되어서 고생을 해보셨으니까 의사 입장에서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제가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저도 확진이 됐다 하는 순간 굉장히 불안감이 없지 않았고요. 네, 근데 다행히 저는 무사히 이렇게 한 2, 3일 증상이 좀 심해지다가 사라졌는데 제가 병원에서 또 코로나 대응팀에서도 일을 하는데 계속 문자가 오는 거 보면 안 좋아져서 입원하는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제 평균적인 저처럼 뭐 평균적인 사람들은 크게 문제는 없지 않나. 흔히 우리 과거의 경험 속에서 목감기를 조금 심하게 앓는 뭐 그런 느낌으로 지나가는 게 대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 현장에 계시는데 가족들이랑 격리는 잘 지켜지시던가요? 사실 그게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동안 우리가 2년 동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격리, 자가격리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왔는데 막상 제가 그걸 하려고 보니까 우리 집 구조상 저는 이제 안방에서 혼자 지냈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안방 화장실은 샤워나 이런 건 가능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막상 제가 머리도 감고 싶고 샤워도 하고 싶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같이 쓰는 화장실을 쓸 수밖에 없었고 제가 다른 가족들 다 씻고 나서 제일 마지막으로 씻고 또 와이프가 또 소독도 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그러면서도 이게 잘 지켜지기가 쉽지 않은 그러면 이제 걱정스러운 건 내가 제 아내나 딸애한테 혹시 감염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가 계속되는 일주일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 롱코비드 관련해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이 되었다가 일단은 나은 것 같긴 한데 후유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직 장기적인 영향을 체크하시기에는 뭐 기간이 너무 짧고 혹시 뭐 감기 증상은 나은 것 같은데 뭐 이건 조금 예전 컨디션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건 있으세요? 저는 뭐 사실 아팠다고 하기도 어려운 사람이니까 아마 제가 그 코로나19의 후유증을 경험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롱 코비드 신드롬이라고 하는 건 아주 심하게 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심하게 앓은 사람들 얘기일 것 같긴 한데 뭐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어떤 문제들이 저한테 발생하는지 뭐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 가천의대 정재훈입니다. 학회에서 뵙다가 처음 뵙는데요. 그 지난주에 엄중직 교수님이 예. 나오셔가지고 자가격리 할 때 지켜야 되는 생활 수칙 같은 것들을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환기를 2시간 정도 해라. 아니면 집에 주방을 사용할 때에는 소독제로 소독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집에서 계실 때 어떤 주로 방역 조치나 아니면 생활의 수칙 같은 것들을 준수하셨는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혼자 안방을 쓰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문을 활짝 열고, 꽤 오랜 시간을 공기를 순환시키는 뭐 그런 걸 좀 음, 했고, 최대한 저랑 와이프랑 딸애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는 어쩔 수 없이 일회용기 같은 걸로 이제 안방으로 와이프가 갖다 주면 거기 혼자서 그렇게 식사를 하도록 했고, 뭐 이제 움직일 때는 혹시라도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장실을 써야 되는 상황이면 손 소독제를 해서 손을 좀 소독하고 밖에 나갔고 서로 이제 만나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을 했고 그러면서도 계속 걱정은 되더라고요. 혹시 와이프가 이제 제가 확진된 다음에 바로 와이프랑 딸애가 이제 PCR 검사를 했을 때 음성이었거든요. 다행이다 싶었는데 일주일 생활하는 내내 이제 그게 또 걱정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와이프랑 애들 또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음성이어서 우리가 그냥 생활하면서 크게 무리는 잘 지켰나 보다 그랬는데 마지막 되니까 또 걱정이 뭐냐면 이게 바이러스가 얼마나 이 안방에서 살아 있을까 이런 걱정이 이제 드는 거예요. 네. 제가 사용했던 침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의외로 여러 가지가 신경 쓰이는 게 되게 음, 많은데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지금도 그래서 일단은 안방은 사용하지 않고 놔두고 저는 이제 또 거실에서 며칠은 또 자자 뭐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제3자 입장에서 쿨하게 조언을 드리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막상 병원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이시지만 당사자시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 드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감염이 되었을 때 제일 좀 걱정이 되고 공포스러운 상황이 저희 그 와이프한테 구박받는 일이거든요. 도대체 어디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혹시 가족들한테 구박은 받지 않으셨어요? 뭐 굉장히 와이프가 꼭꼭 참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나 때문에 계속 고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당뇨병의 권위자시잖아요. 그런데 자가격리 생활을 해보시니까 자가격리 과정에서 당뇨병 환자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 같은 것들을 조금 여러 가지 알게 되셨을 텐데 당뇨병이 있으신 자가격리 중이신 분들에게 좀 해주실 말씀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제일 중요한 건 뭐 당연히 이제 약을 잘 먹는 거겠죠. 당뇨 환자라고 한다면 이제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정해진 대로 약을 잘 드시는 것뿐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 작은 방 안에서 갇혀서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생활 패턴을 그래도 원래 하던 방식대로 예를 들면 시간이 되면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서 활동이 시작돼야 되고 이제 그 작은 반경 안에 있다 보면 그 안에서라도 조금 움직여야 되고 뭐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당뇨 환자라면 이제 혈당에 어떤 변화를 보일지가 궁금하잖아요. 네. 예, 그 아픈 상황이기 때문에 수시로 평소보다는 더 자주 내 혈당이 어떻게 높아지는지 뭐 떨어지는지 이런 거를 혈당 검사를 해 보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그 당뇨 환자들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건강관리 지침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손 씻기나 마스크 같은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은 기본일 테고, 혈당 체크를 더 자주 모니터링하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아프게 되면 저희가 환자들한테도 평소에 뭐라고 하냐면 아픈 날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이제 진료실에서 종종 얘기하게 되는데 아프게 되면 식사하는 게 평소하고 달라질 거거든요. 그러면 평소보다 식사를 적게 할 가능성이 되게는 많겠죠. 그러면 이제 인슐린 주사를 음, 맞는다든지 경구약을 먹는 경우에 잘못하다가는 식사는 적게 하면 약이 세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저혈당이 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몸이 아프고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반대로 혈당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사실은 당해봐야 아는 일이긴 한데 그런 몸의 변화를 수시로 확인하려면 결국은 혈당을 좀 재보는 게 제일 좋겠죠. 네. 교수님 그러면 그 혈당 체크를 할 때 언제 측정하는 게 가장 권하고 싶으신 방법인가요? 예, 뭐 환자들은 다 저혈당이라는 게 뭔지를 대개는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몸이 기운이 훅 떨어진다든지 식은땀이 나고 배가 고픈 뭐 이런 게 이제 저혈당인데 몸이 뭐라 그럴까요? 정상적인 패턴이 아닌 상황이면 더 재보는 게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재고 식후에 한 2시간 정도 되면 한번 재보고 뭐 이런 패턴을 일주일 동안 조금 이렇게 자주 확인해 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감염이 있게 되면은 혈당 조절에 매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코로나19의 합병증이 아니라 감염 때문에 당뇨병이 악화되는 것 같다. 이런 상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을 잘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단기간에 일어나는 일이어서 뭐 크게 합병증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음, 한데 이제 문제는 취약한 분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내가 이제 재택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뭐 당장에는 기침 조금 나고 목이 아픈 정도인데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호흡곤란이 생긴다든지 폐렴으로 혹시라도 진행하는 이런 분들은 혈당보다는 오히려 그런 어떤 생활 아까 뭐 얘기한 것처럼 산소 포화도 얘기도 하셨는데 뭐 이런 모니터링이 사실은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변화를 잘 이렇게 감지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혈당이 갑자기 너무 높게 올라간다는 음, 경우 예를 들면 뭐 400, 500 이런 혈당이 며칠씩 지속되면 잘못하면 그런 취약한 분들은 확 나빠져 버릴 수 있거든요. 음. 예,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 재택을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제 그런 분들은 아마 병원에 연락을 해서 입원하는 조치를 좀 받아야 될 겁니다. 교수님, 제가 잘 몰라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는데, 이제 원래 염증이 생기면 혈당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뇨 환자들의 경우에는 코로나에 감염되면 평소보다 혈당이 좀 높아질 것 같은데 낮게 나오는 경우가 오히려 많나 봐요. 아니요. 그러니까 염증, 감염이라는 상황에서는 혈당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데 네. 이제 문제는 먹는 거가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의 문제일 것 아, 같아요. 잘 못 먹게 되면 네. 아플 때 막 식욕도 떨어지고 잘 못 먹게 되면 상황에서 갑자기 평소에 먹던 약을 그대로 유지하다 보면 갑자기 저혈당이 빠질 수 있는 음, 거죠.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응급실에서 자주 만나는 상황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음, 예,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갑자기 몸을 시름시름 앓다 보면 약은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는데 식사가 갑자기 확 줄어버린다든지 때로는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 이제 갑자기 저혈당이 빠져서 응급실에 실려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 코로나라는 상황도 급성으로 갑자기 이제 심한 감기가 오는 거니까 그런 일이 충분히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도 이제 그런 당뇨 환자들에 대해서 평소보다는 조금 더 잘 관찰을 해줄 필요가 있고, 뭐 당연히 이제 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재택을 하기보다는 입원 쪽으로 그렇- 가게 될 테니까, 네. 예, 예. 그렇네요. 지금 시청자들도 댓글을 남기고 있는데요. 조르바님께서 실감나는 방송이라고, 네, 의사 선생님께서 확진 재택 치료 경험을 들려주시니까 너무나 실감이 난다는 의견 주셨고요. 예, 루루팡님께서도 확진자의 후기를 실제로 겪은 분을 통해 생생하게 볼 수 있어서 너무나 좋다라는 말씀 하시면서 한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 확진 후에 자택에서 드신 식단이 평소와 어떻게 똑같았는지 달라졌는지 좀 궁금한가 봅니다.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는 사실은 어렵고, 네, 예, 간편식 소위 얘기해서 네. 예, 그런 걸 어차피 배달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예, 뭐 그냥 예, 그냥 편하게 쉽게 예,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들 할 수밖에 없었죠. 아, 그러면 그 가족이 배달 음식을 시켜가지고 그 방문 앞에다가 두면은 이렇게 안으로 가져가고 내놓고 이런 걸 반복하신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재택격리 해제된 다음에 가장 먼저 드신 건 뭐세요? 가장 먼저 먹은 거는 어제 이제 우리 와이프랑 딸이랑 같이 PCR 검사하러 갔는데 저는 이제 따라갔고, 네. 왜냐하면 바람을 쐬고 싶으니까 예, 일주일 꼼짝 못하다가 이제 차갑지만 그 찬 고기를 딱 마시면서 아유 이게 이렇게 좋은 걸 뭐 이런 생각을 좀 했고, 두 사람은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시간이 꽤 걸리니까 저는 이제 커피숍에 들어가서 따뜻한 카페라테를 한 잔 먹었죠. 그게 첫 번째 아, 먹은 예, 네, 교수님, 그리고 교수님 그렇게 병원에서 업무가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재택격리 하시는 동안은 업무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셨는지가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하거든요. 지금 제일 큰 현안이에요. 이제 병원 뭐 우리 저기 정재훈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갑자기 확산이 확 일어나는데 예, 저가 이제 출근을 못 하니까 일주일 동안 제가 예를 들면 봐야 하는 외래 환자는 제 대신 저희 과의 다른 교수들이 볼 수밖에 없었고, 제가 원래 최근에 이번 달 2월 달에 코로나 진료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못 나가니까 제 대신 다른 분이 당직을 쓸 수밖에 없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걱정은 이런 상황이 이제 더 확산될 거잖아요. 네. 병원에서 이렇게 한두 명이 아니고 막 10명, 20명 막 이렇게 확산될 텐데 예, 앞으로 한두 달 어떻게 병원을 잘 유지해 나갈까 이게 되게 걱정스럽기는 해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김대중 교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김대중 교수님의 그 재택치료 사연이 나무 일 같지 않으신가 봐요.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신가 봅니다. 검은콩 두유님께서도 교수님께서 격리하실 때 어떤 게 제일 답답하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답답하실 때 무엇을 하셨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그 제가 사실 이제 일주일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되니까 책이라도 좀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네. 그랬는데 실제로 책은 한 200페이지 정도밖에 못 읽었고요. 저 김대중 교수님 이게 소셜미디어 엄청 열심히 하셨던 것 같던데. 생각을 이렇게 집중하기가 쉽지 않아서 뭘 네. 했냐면 지금 우리 이 코안심 방송을 들었어요. 아, 정말요? 그래서 예, 이렇게 돌려보기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재훈 교수가 하는 얘기도 들었고, 뭐 이재갑 교수, 그다음 산부인과 저기 김의혁 교수인가 그분 얘기도 들었고, 뭐 이왕준 이사장,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여기 우리 이 방송에 해주신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하나씩 이렇게 청취하면서 야 이게 진짜 이렇게 귀한 방송인데 많은 사람들이 좀 보면 이걸 잘 편집해 가지고 이렇게 좀 유튜브에 잘 올려놔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뭐 카톡으로 이렇게 좀 꼭 편집해서 꼭 올려달라. 그래야지 이게 조회가 될 텐데 지금은 막 10시간짜리로 12시간짜리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찾아보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실제로는 그 동영상을 많이 봤고요. 그다음 책도 좀 읽고 또 글도 좀 쓰고 다이어리도 사실 썼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일기. 하루 코로나 하루 일기. 뭐 이런 얘기도 그것도 좀 써보고. 근데 저는 제일 답답했던 거는 안타깝게도 보건소에서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확진이 됐다는 거는 제가 병원에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 병원 감염관리실에서 아침에 전화를 수요일 날 아침에 받았는데 그 뒤로 일요일까지도 보건소에서 연락이 안 와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나 수요일 하고 날 그러면 확진 통지를 병원에서 확인을 했는데 목, 금, 토, 일 나흘간 보건소에서 통지를 못 받으신 거군요. 아마 제가 이제 근무는 수원에서 하고 있고 거주지는 성남시니까 이게 혹시 거기를 이렇게 행정적으로 넘어가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가 그러면서 제가 제일 크게 생각했던 거는 자동화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동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1,000명, 2,000명 생길 때는 보건소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일일이 다 확인하면서 뭔가를 하겠지만 10,000명도 아니고 10만 명까지 가는 상황인데 이거를 보건소가 행정 업무를 옛날 방식으로 해버리면 거기서 그냥 병목 현상이 생겨서 그 뒤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를 들면 확진자 입장에서는 내가 확진 통보를 받으면 그 순간 바로 뭔가 프로세스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건데 그게 업무가 쭉 차단돼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든 거가 왜 이거를 굳이 일일이 사람이 다 하고 있을까? 그냥 어떤 프로그램 상으로 세팅을 해놓고 자동적으로 보낼 거는 자동적으로 보내져 버리면 훨씬 더 그것이 이 확진자들한테 안심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나를 챙기고 있구나 하고 느낄 거잖아요. 이 대목을 그런 제가 부분들이 대신 따져드릴게요. 정재훈 교수님 왜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확진 경험이 없어서 그런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김두준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참 많이 불편하신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불편한 부분 중에 상당수가 이런 행정적인 여력이 모자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인 여력을 조금 더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방안이 앞으로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미 너무 유행이 극심해지고 있는 시기라서 현장의 인력들의 여력이 많이 모자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중 교수님, 이 방송 제작하고 있는 청년의사에서 긴급 지금 메시지가 왔는데요. 김대중의 코로나19 청년의사에 연재하자고. 재택 치료 기간에 다이어리에 쓰셨던 내용 방출하시라고 지금 긴급 메시지가 와서 일단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슬원님께서 코안심 열혈 시청자셨는데 사심 없이 뭐가 제일 재밌었냐고. 뭐가 재밌었냐고? 네, 게스트 중에서 원탑이 누구였는지, 어떤 게스트가 가장 유용했는지. 여기 정재훈 교수 있지만 정재훈 교수 눈치 보지 말고. 제일 재밌었던 거는 이 저녁 시간은 예능이고 네. 누가 제일 멋있느냐 그랬더니 정재훈 교수가 제일 멋있다. 이렇게 엄중식 교수랑 얘기를 나누는 그 장면이 제일 재밌었고요. 네. 내용은 너무나 다 소중한 내용들이었고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느꼈던 거는 산부인과였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코로나 진료를 시작하면서 제 첫 번째 환자가 누구였냐면 산부인과 환자였거든요. 분만. 그러니까 이분이 의정부에서 사시는 분인데 분만이 임박했는데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와 버렸어요. 네. 그래서 자기 원래 다니던 산부인과에서는 분만을 할 수가 없었고 이분을 분만해 줄 수 있는 병원을 찾다가 아주대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 사연이 있던 분인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일산병원에서 그렇게 많은 환자를 분만을 해주고 있고 또 뭐 백신 접종을 권유하는 얘기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굉장히 정말 좋은 분이다. 그분 내 누군진 모르겠지만 한번 가서 만나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 굉장히 소중한 분 같아요. 그분 네. 산부인과 교수님 네, 김미혁 교수님. 교수님 아마 그 강양구 기자께서는 본인을 말씀해 달라고 하신 것 같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뉴스 진행할 때 항상 너무 즐겁게 진행해 주셔가지고 저도 볼 때마다 너무 즐겁게 봤습니다.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게스트 중에서 어떤 게스트가 원탑이었는지를 좀 순위를 좀 매겨주시라고 질문을 드렸었고요. 그 기왕에 정재윤 교수가 운을 띄웠으니까 그 저녁 방송 진행하는 그 본인이 웃기다고 생각하는 박재영 주간이랑 저 중에서 누가 더 진행을 재밌게 잘하던가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역시 약간 그런 느낌이. 진행은 과학 전문 기자가 낫겠죠. 네, 강양구 기자가 더 낫죠. 지금 앞에서 박재영 주가 굉장히 새침한 표정을 지금 짓고 계시는데요. 나중에 한마디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지난주 수요일 날 김강진 교수님과 함께 당뇨 환자들과 관련된 이야기 잠깐 나누다가 못한 이야기 있어가지고 그 질문도 좀 힘드시겠지만 시간 가기 전에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코로나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사람들이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그 연구 결과가 있어가지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사실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뭐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 단기간의 코로나 상황에서 특히나 이렇게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상황에서는 당뇨가 생길 위험은 사실 없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냐면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막 치료 굉장히 여러 가지 중증 환자가 되고 예를 들면 덱사메타손이라고 하는 약 같은 경우는 코로나 치료제로 쓰지만 굉장히 심하게 당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약물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쓴다든지 아주 심한 스트레스가 몸에 작용하면 스트레스 자체가 우리 몸에서 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는 반대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풀 컨디션에서 고혈당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 이제 누구나 다 그렇다고 당뇨가 생기지는 않는 거고 당뇨가 생기는 어떤 직전 단계 아마 이런 상황일 것 같아요. 거의 당뇨가까지 가 있는 사람이 그런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뇨로 이완되는 갑자기 심한 고혈당이 유발되는 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걸 이론적인 부분인데 실제로는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영어로 ACE2라고 하는 수용체 네. 이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가는 그런 통로 뭐 수용체로 작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췌장 베타 세포에도 그 수용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가 췌장 세포에도 베타 세포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췌장의 베타 세포가 만약에 공격을 받고 파괴가 일어나면 그것도 역시 당뇨를 유발하는 이유가 될 수는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뭐 당뇨가 갑자기 새롭게 진단되고 아주 많아지느냐 뭐 이런 부분들은 몇 개 뭐 나라에서 그런 연구 보고가 있기는 한데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마 정재훈 교수님이 연구를 좀 해보시면 데이터가 나올 것도 같은데 이론적으로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그게 이제 눈에 띄게 그런 부분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네, 코안심 TV 나와서도 일을 받아가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 방금 통계 이야기 하셨으니까 이런 통계도 접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데요. 국내 당뇨병 환자의 30% 정도는 자신이 당뇨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꼭 당뇨병 체크를 확인해 보라라고 추천하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당뇨인지 모르는데 평소에 이런 뭔가 경향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당뇨인지 아닌지를 꼭 한번 의료기관 가서 체크해 봐라. 당뇨는 굉장히 진행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당뇨의 전 단계라는 게 있죠. 우리가 혈당을 네. 수치로 놓고 이제 진단을 하잖아요. 그럼 100 미만이 정상이고 126부터 당뇨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 그러니까 내 부모나 내 형제들 중에 당뇨가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위험 요인이고 네. 두 번째로는 내가 얼마나 비만한가, 특히 복부 비만, 얼마나 비만도가 심한가 하는 건데 아까 이제 20, 30%가 당뇨인지 모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 특히 이제 안타깝게도 20대, 30대 이렇게 젊은 연령에서 심한 비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네. 보통 얘기하는 비만 정도가 아니고 예를 들면 남자들 같으면 뭐 90kg, 100kg 이런 분들, 여자들도 뭐 70kg, 80kg 이런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젊은 나이에도 당뇨가 생기는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꼭 혈당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꼭 당뇨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 이전 단계, 조금이라도 혈당이 높아져 있다면 나는 굉장히 앞으로 나이가 들면서 당뇨가 될 위험이 굉장히 높다 하는 그런 걱정을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당뇨병의 증상이라고 그러면 원래 굉장히 물을 많이 먹는다, 뭐 다음, 다뇨, 다갈, 그다음 뭐 체중 감소 이렇게 심한 고혈당 때 나타나는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이유 없이 막 살이 빠진다, 물 많이 먹힌다. 그러면 그건 진짜로 당뇨병이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분들은 꼭 혈당 검사를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쨌든 지금 뭐 재택치료 일주일 하시고 나서 바로 출연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한데 지금 사실은 이제 누가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직접 확진을 겪은 의료진으로서 이제 서울 시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은데 한마디 해주시고 네, 다시 이제 일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걸렸을 때는 굉장히 민망하기도 하고 또 뭐 막 죄스럽다는 느낌? 아, 내가 막 우리 병원에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친 굉장히 막 당황스럽고 네. 죄스럽고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이제 너무 크게 번지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뭐 막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릴 문제는 또 아니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우리가 개인으로서 해야 할 뭐라 그럴까요? 이 공동체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노력들을 가능하면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뭐 이렇게 9만 명, 10만 명 막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면 또 내 가족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니까 조금 생활을 좀 조심스럽게 하면서 이 상황을 좀 잘 슬기롭게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접 뵙지 못해서 아쉽긴 합니다만은 이제 본의 아니게 확진부터 완치까지 생생하게 경험까지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완치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